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조선 전기의 사회에 관련된 문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전체 개수에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정말 이렇게 정치사와 다르게 뭔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와 관련돼서 그 향촌 사회라든지 신분제의 그 변화 양상을 가지고 이거 좀 개념 잘 안 잡히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 문제 개수 많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이 거의 다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개념 다시 한 번만 잘 정리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신분제와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선의 신분제 하면 이제 4개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눴을 때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반상제 이렇게 불러줘요. 자, 반상제에서는요, 주로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이제 최고의 이제 신분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경국대전상에서 보신다면 4개가 아니라 이제 2개의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자유민이냐, 비자유민이냐, 요거로 나눠지는데요. 자, 우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양천제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래서 법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유민과 비자유민 이 개념으로 나눠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직업별 구분이 엄격하게 나타나면서 양반의 특권을 인정하는 사회이더라. 되셨어요? 자, 2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양천제 개념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 챙겨두실 건 이거예요. 양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인이라고 하면 양반에서부터 상민까지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유민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과거 응시가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앞에서 과거제도 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일단 상민 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주로 독점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상제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양반이라고 하면 문무 관직자 다 들어가는 거죠. 문반, 무반 합쳐서 거기다 플러스 그의 가족들까지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족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양반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주층이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관료층인 거죠. 자, 그리고 양반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각종 구격을 면제받더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라 일을 하라고 군대 오는 거 면제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주는 게 나중 조선 후기가 되면요. 상민들이요. 납속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족보 위조를 통해서라도 양반이 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특히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는 건요. 중인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인이라고 하면요. 가장 좁게 봤을 땐 누구만 말하냐면 원래는 이제 기술관을 말하는 거죠. 의관, 역관, 율관, 뭐 화원. 이들을 바로 이제 기술관이라는데 좁게 보면 기술관이에요. 근데 이제 넓게 보자면 설이나 향리에다가 누구까지 들어간다? 서얼까지도 들어가는데요. 잠깐 여기서 다시 구분 가겠습니다. 기술관, 설이, 향리 이들 같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뭐한다? 세습하고 있더라.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존재들이 이제 설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기억해 두세요. 고려에서는 설에 대한 차별이 없었어요. 되셨어요? 고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 귀족들이 부인을 열어둘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막 아주 일반적이고 막 사회 분위기상 막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첩의 자식들을 차별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조선에서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서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중인과 같은 처우를 받았다라고 해서 중서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요 소수만 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얼에게는 차별적 대우가 들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문과 응시 못하도록 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시험은 누구 이상이면 다 볼 수 있다. 상민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요 절대 볼 수 없는 4개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있었어요. 일단 누가 있고요. 서얼 안 되죠. 향리 안 되죠.
탐관오리의 아들 안 되죠? 그리고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 안 돼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좋고요. 자, 뭐 상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천민. 천민의 대부분은 여전히 노비이고요. 노비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빠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 노비면 노비가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노비는 누구의 소속이 된다? 엄마 쪽 주인의 소속이 됩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자,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제 외거노비입니다. 사노비는 외거노비라고 하고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는 납공노비라고 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뭘 바친다? 신공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14번이나 615번은 좀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풀게요. 614번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1번 법적으로 양반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라면 양인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세요. 항상 나옵니다. 두 번째,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 정치적으로는 관료입니다. 맞죠? 답은 그래서 2번인 거고요. 3번에서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던 것은 어느 시대라고요? 고려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백정을 상민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겠죠? 백정을 농민이라고 본 것은 고려시대인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천민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하나 더. 신량역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양인 신분이긴 하지만 천인이 하는 아주 힘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을 이제 신량역천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상민에 들어갑니다. 자, 4번 양반은 신분적 특권을 누렸으나 군역 등 국역을 면제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양반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국역을 면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5번에서 상인이라고 했는데 이 상민들을 보시면은요. 신량역청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농민이 있고 상인 세력이 있고 수공업자가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농본주의를 표방한 나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농민 중심으로 국가를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상인은 양인보다 상위 계층을 생각하였다라는 표현 틀린 거예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건너뛰고요. 616번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을 겪는 신분에 대한 설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에서도 변화, 중인, 상민, 천민 다 변화가 생겨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되면 양반의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민들 중에서 신분 상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인들 같은 경우 신분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상승해 보려고 노력 많이 하죠. 소청운동, 뭐 통청운동, 허통운동 이렇게 불려집니다. 소청, 뭐 통청운동, 허통운동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관직에 나아갔을 때 당상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안 됐는데 당상관 이상,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든지 뭐 청류직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든지 그런 걸 이제 후기 시기 때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상민들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는 줄어들 거예요. 천민도 숫자는 줄어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는 천민은 상민이 되고자 하고 상민은 양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변화가 좀 생겨요. 자, 그럼 봤더니 여러분 거기 제시된 글에서 밑에서 5번째 줄 수차례에 걸쳐서 집단으로 상소하였습니다. 상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관직 진출의 제한이라고 하면 일단 양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띄는 게 아마 이들이겠죠. 그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지만 어디는 안 된다? 당상관 안 되고 청유직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들 외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들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중인 중에서도 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서요.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과거 응시를 못 보는 건 천민이죠. 직역이 세습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관을 중심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신량역천으로 양인 중에서도 전역을 담당하는 계층이었다라고 했는데 신량역천과 서울은 상관없죠? 3번에서는 노비를 말하고요. 4번에서는 중서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죠. 자, 617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꽤 괜찮았어요.
자, 먼저 1번에 갑니다. 거기 제시문에 봤던 이제 좁은 의미의 중인이라고는 아는데 가장 좁게 본다라면 기술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 좁은 의미에는 의관, 역관, 율관, 천문관 거기에다 화원이 들어가면 돼요. 역관, 의관, 율관, 천문관, 화원이 들어가면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들어있어요? 향리 들어갔죠. 향리 빼주시면 돼요. 가장 좁게 본다면 기술관만 들어가기 때문에 설이나 향리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포함한다. 설이, 향리, 서얼까지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럼 3번에서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문과 응시가 금지되는 기본적인 건 누가 금지되냐면 천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민은 모든 과거 시험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으나 문과 안 되는, 다시 말합니다. 4개 세력이 누가 있다고요? 첫 번째 설, 그 다음 향리, 탐관오리의 아들,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설, 향리, 탐관오리의 아들,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3번에서도 틀렸고요. 4번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청요직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 파트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조선 후기 되면 이 기술관들의 서울 모두 다 우리 당상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청요직 진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성공하는 건 서울만 성공하고 기술관들은 성공 못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청요직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서얼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8번. 자, 여러분께서 문제 푸시다 보면은요, 618번처럼 거기 3번에 보면 풍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보지 못한 거, 또 일반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었던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그럼 되게 당혹스러워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럴 텐데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보통 거기 아닌 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그 3번 보기처럼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 중에서 답이 절대 없다. 그러면 이제 모르고도 얘를 찍으시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새로운 어떤 역사적 용어라든지 막 이렇게 나온다면 나 이거 모르는데 막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머지 다 알 테니까 모르는 거 하나 살짝 집어넣어서 여러분 혼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트릭의 의미도 있는 거니까 너무 모든 것도 다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맥락적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618번에서 보면 그 박스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첩의 자식이니까 결국 또 이제 서울을 말이죠. 그럼 1번 법적으로 모든 관직에 나아갈 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울들은 과거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과거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여기는 볼 수는 있는데 단 무슨 시험은 안 된다? 문과는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청요직 안 되고 당상관 안 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관직 안 됩니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이건 틀린 거, 모든에서 틀린 거고요. 두 번째는 노비에 대한 설명인 거죠. 3번은요. 이거 이제 면이나 리에 가시면 가장 그 말단적인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직원 있잖아요. 네, 그들을 이제 풍원이라고 합니다. 들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요. 18, 19세기 수차례 집단 상소를 하여 허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뭐는 안 됐었지만 청요직 원래는 안 되었으나 조선 후기 때 결국 청요직 진출 발정 되셨어요. 정조시대 때 이야기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619번. 관리 등용 제도인데 바른 것을. 일단 여러분들 관리 등용 시험 중에서요. 과거 있잖아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왕이 주도하는 거죠. 왕이 주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당시 최고 특권 세력이 뭐 귀족이라든지 양반들이든지 그들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없었을 때는 이 귀족들이 그냥 그들 세력들끼리 관직을 나눠 먹었는데 과거제를 통해서 왕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
아니면 유교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직에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등장 자체는 왕권은 강화시켜주고 귀족권은 약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 기억에서요. 독서 3품과가 나왔죠.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는 것은 결국 진골 귀족들 안에서 너희들 중에서도 나 조금 공부 좀 한 사람을 뽑았을 거야 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족 세력 약화 맞죠. 아니 근데 조심하셔야죠. 아시다시피 독서 3품과는요. 오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금방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팩트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니은에서 고려. 백정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라고 하면 양인 신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 신분은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습니다. 뭘 볼 수 있다? 과거 시험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니은에서 없었다라는 게 틀린 거고요. 디귿에서 서얼들은 뭐는 안 되지만 문과는 안 되지만 나머지 무과나 잡과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리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거 시험 폐지된 건 가보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개혁 때 폐지된 거 많이 있지만 특히나 핵심적인 게 신분제 과거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고요. 자, 620번 문제 1번. 곡물 부담이 무거웠다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고려에서는 향소 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곡물 부담이 더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요. 과거 응시의 자격이 없는 건 누구라고요? 천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에서도 매매, 상속, 증여다 그러니까 노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가 돼야 되고. 4번에서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을 말하지만 조선시대의 백정은요. 도살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민에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일반 군과 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고요. 자, 621번 문제는 이 문제가요. 정말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정말 그냥 얻어 걸면은 운이 좋게 맞출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문제. 그렇죠?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높았는데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보면 촌락문서가 나왔어요. 이 촌락문서에 의하면 전 주민 중에서 노비의 비율은 10% 정도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아니 이거는 우리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언급 안 했어요. 하지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요. 여러분 이 민정문서 또는 촌락문서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만들어진 게요. 통일신라 시대예요. 그렇죠? 통일 직후 때 만들어진 거죠. 서원경 부근에 있는 그 마을들, 4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 시대는 신라 역사상 가장 왕권이 그래도 강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 수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이 민정문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라 말로 간다라면 귀족들의 사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의 세금 수탈로 인해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노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민정문서가 한참 만들어지던 요 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일신라 안에서도 왕권이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농민들의 생활이 좀 안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노비의 비율이 좀 낮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10%가 되지 않았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다고 하면 잠깐만 좀 놔주시고요. 니은에서는 확실하게 아시죠?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인 거니까 이건 답이 확실하게 아닌 거고요. 디귿에서요. 자, 외거노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 집 바깥에 살면서 농사 짓죠. 그리고는 주인에게 신공을 납부를 하는데 근데 거기 봤더니 이제 작계지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외거노비가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 토지가 있겠죠.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작계지고요. 하나가 사경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계지 같은 경우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생산된 절양을 누가 주냐면 주인에게 줘요. 반면에 사경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생산물을 누가 갖게 되냐면 노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외거노비가 주인에게서 받아 경작하는 토지 중에서 수확물을 자신이 갖는 것은 뭐라고 한다? 사경지라고 하는구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생산물을 가질 수 있는 토지다. 사경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게지 사경지 저희 몰랐었는데요. 그쵸? 이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노비를 해방했다 그러면 순조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순조시기 때 공노비를요 100%다 해방시켜준 게 아니라 공노비 중에서도 무엇을 납부하는 신공을 납부하는 납공노비들 있잖아요. 그 납공노비들만 해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에 소속돼 있었던 노비들은 여전히 그 공노비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내수사 노비 이렇게 있어요. 내수사라고 하는 건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청이라든지 조직에 직접적으로 소속돼 있었던 노비들은 그 당시 해방이 안 되었고 뭐만 납공 노비들만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리을은 틀린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은 확실하게 아닌 걸 제껴 나갈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 2 두 개 중에서 이제 하나 찍어서 정답률이 50%였는데요.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작계지와 사경지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긴 했죠, 여러분들에게. 자, 아이고 너무 시끄러웠네요. 자, 이번에는 향촌 사회의 모습 좀 볼게요. 일단 조선 전기죠. 미리 말씀드리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 향촌 사회의 모습에서요. 눈에 띄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사족입니다. 사족. 그러니까 제지 사족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뭐 지방사림이라고 얘기하기도 유향품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지방 양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지방 양반들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때는 그래도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그들의 영향력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새로운 양반들 막 등장하잖아요. 누구 중에서? 농민들 중에서 족보를 위조하거나 납속책을 통해서 새롭게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사족들의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이 셌을 때는 언제라고요? 조선 전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되게 뭐가 많이 나와요. 특히 향자 들어간 거 유향소, 향안, 향규, 향예, 향약, 향사리, 향음주래 되셨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요 향도 빼고요 향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은 다 이 제지 사족들과 관련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향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불교 조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누구랑 관련돼 있다? 농민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거의 다 사족들과 관련돼 있다. 알다시피 유향소라고 하면요 그 지방 양반들이 만든 그들 간의 이익 집단이 되겠고요. 향안이라고 하면 유향소에 어떤 양반 들어갈지 그들 간의 명부입니다. 그래서 안자가 들어가면 출석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안 하면은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 장인들의 명부를 적어두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향안이라고 하면 유향소 출입하는 양반들의 명단이 되겠고 향규라고 하면은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유향소, 거기 있는 그 양반들끼리 자신들끼리 만들어둔 룰을 향규라고 하고 향약이라고 얘기하면 군현 단위로 지켜야 될 전체 양반과 농민을 다 포함한 그들 간의 규칙을 향약이라고 합니다. 향회라고 하면 유향소에 모여서 그들끼리 회의할 때를 향회라고 하고요. 향사례라고 하면 사자가 활 쏘는 거죠. 그쵸? 향음주례, 술 마시는 거죠. 그쵸? 근데 그냥 술 마시는 건 아니고 우리 군현에서 나름 좀 지식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 초대해 놓고 술 한잔 대접하고는 좋은 말씀 듣는 거. 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한다? 사족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족들끼리도 더욱더 결속을 다지는 것도 있고 그들 간의 결속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방민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들 같은 경우는 농촌사회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보다 보급, 전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일단
사당, 가묘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사당이나 가묘는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제사 기능이 있는 거죠. 제사 기능. 선현에 대한 제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학과 주자가래. 자, 역사 공부하다 보면요. 소학과 주자가래가 크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고려 말. 그러니까 성리학이 처음 들어올 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 규칙이라고 할까요? 생활 풍습 같은 거 이제 억제시키기 위해서 신진 4대부들이요. 이 소학과 주자가래를 계속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식 생활 방식이 아니라 유교식 생활 방식을 보급하려고 했던 거. 그때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특히 16세기 때. 특히 이 모습이 이제 16세기 때 특히 강조되는 겁니다. 16세기 때 일반 농촌 사회에서 성리학 질서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소학과 주자가래를 강조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를 강조하면서 이제 족보가 편찬되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성종시기 때 그 만들어진 안동 권실지만 족보거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향촌사회 모습하면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622번부터 가볼게요. 자, 622번에서 조선 전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1번, 향안에 오른 사족들은 향교에 따라서 지방민을 통제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조선 전기 때는 향촌 사회에서 사족의 힘이 괜찮았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사족의 영향력이 추락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사족들이 지방 통제했다. 맞는 거죠. 그렇죠? 2번,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중시한 것도 맞죠. 또 사족들이 3번에서 향도계와 독립계에 적극 참여했다 그랬는데요. 향도계라고 하면 말 그대로 향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향도는 누구와 관련된 조직이라고요? 농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상도꾼들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이 향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꾼과 관련된 개념을 기억하신다면 향도는 일반 농민과 관련되는가 사족과는 상관없겠구나라고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양반들 같은 경우는 향도계라든지 독립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미신적 요소가 있다. 불교적 색채가 남아있는 거니까요. 자, 4번에서 촌락에서 농민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 계속 말하시면 나오죠. 그렇죠? 5번에서 향촌 사회는 점자 사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 안에서도 주로 양반들이 좀 많이 몰려 산다. 그러니까 양반, 반촌이라고 하고 어떤 동네를 가보면 일반 평민들이 좀 많이 산다. 민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동네 같은 경우는 양반들과 평민들이 뒤섞여 사는 형태인 거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623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통시대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제 교육기관 하면 뭐 고려시대부터 막 출발을 해야 돼. 고구려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뭐 경학도 나올 것이고 국자감도 나올 것이고 또 국학도 나올 것이고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성현에 대한 제사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기능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고려와 조선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봤더니 두 번째, 중앙에서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했습니다. 그랬어요. 중앙에서 파견하였다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학교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바로 향교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에 설립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향교. 자, 1번에서는 성균관이니까 아닌 거고요. 2번에서는 서당을 말하죠. 3번에서는 향음주례를 했으니까 이제 이건 서원이 되는 거고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도 가르쳤어요. 이거는 국자감이죠. 그렇죠? 고려시대고.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624번에서 봤더니 어떤 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숙사인 제를 배치하고 그랬죠. 제. 동쪽에 있으면 동제, 서쪽에 있으면 서제. 동제, 서제 형식으로 기숙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밑에 뭐도 있다. 선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도 있더라. 학교는 학교인데 공부도 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도 같이 지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는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성균관도 생각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서원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옳지 아니한 것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봤더니 이 건축물은 주택, 사원, 정자의 건축 양식이 배합된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세기 때 한참 이제 많이 만들어진 서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1번, 2번, 4번 사족들이 뭐 많이 세우는 거, 서원 많이 세우는 거 관련돼 있어요. 근데 3번에서 토관제도에 의해서 관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함경도와 평안도, 요 위쪽 지역. 이 함경도와 평안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세종시가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또 토착 세력들을 관리로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피제의 예외 지역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토관제도에서 관직을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조선 초기 때인 거예요. 자, 그럼 조선 초기가 되니까 이건 15세기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니면 전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풉시다. 1번에서 4번까지를 봤을 때 1, 2, 4를 묶어보시면 이 1, 2, 4는 16세기 사림이랑 관련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 토관제도는 요거는 세조 이전에 이제 있었으니까 요거는 15세기랑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625번 같은 경우는 안 풀게요. 제가 앞에서 향자 들어가는 개념을 정리했었죠? 그러면 그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626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6세기, 특히나 이제 16세기 때요.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제지 사족들이 열심히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만든 게요. 향약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문제에서 봤던 서원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 향약이라고 했을 때 최초로 향약을 만든 사람은 조광조입니다. 어느 시기일까요? 중종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중종 시기 때 향약도 처음 등장하지만 뭐도 처음 등장할 거냐면 서원도 처음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로 세기가 이미 있네요. 16세기 이후로 서원이 세워지는데 그 최초의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 주세붕이 고려말 성리학자였던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중종 시기 때 만든 겁니다. 똑같이 둘 다 중종 시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갈게요. 자, 향약은 지역마다 다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황이 만든 예안 향약도 있고 이이가 만든 해주 향약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네 가지 덕목은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쵸? 4대 덕목. 과실상규, 예속상교, 덕업상관, 환난상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4대 덕목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향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유학적인 어떤 유교적인 그런 풍속들을 농촌사회에서 퍼지게 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있고 또 향촌사회 안에서의 전체적인 그 질서 유지 더 나아가서요. 이 지방 사림들이 이 향약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방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서원 같은 경우는 학교이지만 특징인 것은 제사도 함께 지내는 학교이다. 자, 그런데 이런 학교는요. 처음 세워진 중종시기 이후부터 막 전국적으로 많이 세워지고요. 특히나 국가가 이러한 서원 건립을 많이 장려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원들 중에서 국가가 특히나 우수사원이라고 할 경우 우리는 그런 사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원일 경우 국가가 되게 많은 혜택을 주죠.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현판도 써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서원들 같은 경우는 세금 안 내도 되고 이 서원의 학생들은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그 절들 있잖아요. 사원이 문제가 됐다라면 조선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뭐가 문제가 된다? 서원이 문제가 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중에 특권이 심화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영조 시기 때, 흥선대원군 시기 때 이 서원에 대한 정리 들어갈 거예요. 자, 서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 학문 발전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유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지방 양반들끼리 결속하고 그리고 여기서 세력을 키우게 되면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붕당,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붕당 정치가 심화되고 당쟁이 심화되는 원인, 근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626번과 627번 문제는요.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나온 문제 또 나온다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써요. 뭐 적어도 어떤 조직이라든지 세력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봤더니 밑에서 네 번째 줄 약정에게 바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정, 부약정. 그럼 뭡니까? 이 향약을 주도할 때 그 안에서 중심 임원들 약정과 부약정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향약이 잘 지켜지는지 유지하는 핵심 임원 약정, 부약정. 구분하실게요. 좌수 별감 나오죠. 이것도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좌수나 별감이 나오면 이건 유향소와 관련된 임원들이 되고요. 좌수 별감은 유향소와 관련된 임원이고 약정, 부약정, 향약, 향약과 관련된 임원들이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율곡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랑도 관련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세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이거는 향약 문제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26번에 봤더니 향약과 관련돼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이거 여러분들 9년마다 설치했으며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해 줬어요. 이건 학교인 거죠. 향교입니다. 2번에서는 서당을 말하고요. 3번에서는 불교 신앙 조직이자 그 동네에서 농민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조직이에요. 이게 바로 향도. 4번에서 풍속교화, 향촌사회 질서를 담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위를 강화시켜준다. 이게 향약인 거죠. 5번에서는 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도 서원, 향음주례까지 나왔으니까 서원이 됩니다. 627번에서요. 이제 향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누구 주도하에? 사림 주도하에. 2번에서 특히나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였다. 되셨어요? 3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역할. 상도꾼도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도입니다. 향도.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이 향촌사회와 관련돼서는 사족들이 주도하는 향약부터 또 뭐가 있을까요? 향사례, 향음주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랑 향도를 구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해서 드시죠. 자, 4번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랬어요. 사익성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연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품을 막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고 향약 같은 경우도 요거 지금 주도하는 세력들이 다 동네 살인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농촌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문제. 그래서 이 향약의 폐해가 도둑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남아 있었어요. 자, 628번은 패스하고요. 이번에는 629번.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 첫 번째 사천 매향비가 나왔으니까 향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고요. 자, 630번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요. 자, 거기 첫 번째 봤더니 매향안이 있고요. 두 번째 줄 향나무 250그루를 묻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향도구나. 참고로 여러분들 이 향은요 우리가 고향할 때 그 향이 아니에요. 계속 말했지만 향약, 향사례, 향음주례 이거 다 향자는 그 향은 고향 향할 때 그 향이지만 여기 나온 향은요 향기를 말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향나무 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것 일단 기억해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한 건 진울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승려들인 거죠. 향도는 누가 주도하는 거? 농민이 주도하는 조직이에요. 다르고요. 니은에서요.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향약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향약을 만든 건 누구라고요? 제지사족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아니에요.
끊어주시고요. 자, 디귿에서는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건 맞는 거죠. 리을에서 향음주례를 실시하였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사족들이 서원에서. 이거 틀린 거고요. 미음에서 상두꾼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됐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하신 조선 전기 요 향촌 사회 지배하는 모습은 나중에 조선 후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릴게요. 조선 전기와 후기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조선 전기, 특히 16세기 때는 사족, 제지 사족들이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였다.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선 전기 시대 때 사회 정책, 사회 시설인데 조선 전기의 사회 정책이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농본주의예요.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요. 의창과 상평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창이나 이 상평창은 누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백성들에게 곡식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자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양반들에게 맡겨서 쌀을 빌려주게 합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사창제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지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줄 건 고려시대까지 상평창이라고 하면 물가조절 기능만 있었죠. 조선시대 상평창은 물가조절 기능에다가 곡식 빌려주는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법률하면 일단은 경국대전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국대전의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다루고 있을 때는 대명률을 참고하고 있더라.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 형벌 문제 중에서도요. 특히 되게 국가에서요. 아주 강력하게 엄벌차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뭐 어느 나라든지 일단 반역죄 가장 기본일 거고 여기에다가 조선은 유교구를 강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강상죄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연좌제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사법기관은 우리 지난번에 중앙정치하면서 다뤄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군부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가지고 장영까지 다뤄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였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관찰사와 수령이 행정기능도 하면서 모두 같이 한다. 사법기능도 같이 하고 있더라. 일단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요. 재판 불만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 상소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조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 다음에 이제 631번 문제. 답 금방 보이죠? 사창제, 환곡제, 뭐 빌려주는 거? 곡식 빌려주는 거. 대비원이라고 하면 이건 병원이에요. 다 이거는 이제 사회시설이랑 관련돼 있는데 장애원이라고 하면 노비 문서를 보관하면서 노비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32번에서 보시면 진대법에서부터 쭉 나와 사창제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다 사회시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일단 1번. 농민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들어갔는데요. 사회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만들어놨다고 해서 농민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준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빌려줄 곡식 자체가 막 부족해지고 왜냐면 여러 가지 비리가 생겼기 때문에 농민의 유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1번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웠다. 맞는 거죠. 자, 2번은 왜 답이 안 되냐면요. 각 시대마다 국가의 구휼 제도가 불완전하여 민간의 구휼 기구가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하려면 이건 특히나 사창제를 염두를 두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창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시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구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였다. 그 부분은 틀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2번 답이 안 되고 3번에서 성리학의 민본 사상의 근간으로 해서 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성리학이라는 게 고려 말에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까. 4번은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뭡니까? 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 때 일정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건 평상시 때 우리가 대비해서 쌀을 국가에 냈다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나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쌀을 비축해 놨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그 수혜를 받을 농민들이 십실반 쌀을 모아놨다가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의료보험은 우리가 돈 내고 국가도 돈 내고 그러다가 아프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지만 여기 있는 거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특히 여기 위쪽 같은 경우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비상을 대비해서 위험할 걸 대비해서 쌀을 비축해 놨다가 농민들에게 그걸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하였다라는 측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이 문제 푸실 때 1번과 4번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적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와줬다 여기까지만 해석하셨다라면 4번을 답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회보험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셨어야 돼요.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633번 1번에 갑니다. 사창의 진율청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였고 의창과 상평제도는 주민 자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두 개가 바뀐 거죠. 그렇죠? 2번에서요.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은요. 농민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요. 농민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어떤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 통제하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잘못 나온 거죠. 3번에서요. 사법기관 중에서 사원부와 의군부가 있는데 이 의군부 같은 건 반역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적인 걸 담당하고 있죠. 한성부는 수도와 관련된 범죄 다루고 있는 거죠. 장애원은 노비랑 관련되는 걸 다루고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4번에서요. 향촌사회는 고려의 향부곡 소민 자연촌과 함께 유지되면서 면리제 등을 통해서 편성하였다는데 향부곡소는 조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636번을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 암기력 싸움인데요. 전근대 사회 모습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고려에서는요, 낙향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거 있었습니다. 2번에서요. 조선시대 강상제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지만 범인의 한정에서 아니요. 반역죄나 강상제 같은 경우는 연좌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가족뿐만 아니라요. 그 해당 고을의 수령은요. 파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음 3번에서 골품죄 같은 경우는 정치생활뿐만 아니라 집의 크기라든지 뭐 복색, 옷의 색깔이라든지 수레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4번에서 백제 같은 경우는 관리가 뇌물을 받았을 때 3배 배상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금고형에 처해지더라. 자, 마지막 주제는요. 조선 전개 가족제도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제도 앞에서 고려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족제도를 보실 때는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 전기의 모습과 조선 후기의 모습 요것만 구분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가 간다라는 개념이 위쪽 개념이라면 시집 간다라는 개념이 아래쪽 개념인 거죠. 아들, 딸 구분 없이가 위쪽식이라면 아들 위주, 그 중에서 특히 큰아들 위주로 갈 때가 아래쪽인 거죠. 여자들이 재혼할 수 있었던 거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재혼할 경우 자신의 아들과 손자 같은 과거 시험 못 보게 막아버리죠. 이런 건 조선 후기 쪽에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그것만 하시면 문제 푼데 지장 없어요.
자, 637번입니다. 다음 예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향촌 사회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 그랬는데 그 예문을 보시고요. 시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아래쪽에 해당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봤더니 사림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종법적 가족 질서가 강조가 되었고 그래서 예학도 발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법적 가족 질서. 그러니까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따져 나가는 거잖아요. 예학을 강조해서 집에서 관홍상제와 관련된 아주 예의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더라. 절차를 강조하더라. 그럼 언제가 되는 겁니까? 조선 후기와 관련된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조선 후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서 제사는 동등하게라고 하면 여기죠. 2번에서 북의 중심으로 이때는 북의 목에 별 차별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외갓집에 살았거든요.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북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인 거예요. 3번에서 동족 촌락이 생겨나고 양반들끼리 특히나 그러니까 아버지 계열 중심 양반들 끼리끼리 이건 이제 조선 후기 쪽 갈 겁니다. 4번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금지가 강해졌습니다. 이건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이제 16세기 정도가 된다. 답은 1번. 자, 638번도 결국 시기인데 거기 여성의 제가 사실을 족보에 기록했다. 양자로 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기 쪽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태어나는 순서대로 호적을 출생에 기록한 거 맞고 균분 상속도 맞고 3번에서 족보 편찬이 성행하였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동족부락이 만들어져 라고 했으니까요. 같은 성씨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통 강조하는 모습들인 거죠. 이러면 이제 조선 후기 쪽 들어가고요. 4번에서 제사를 형제가 돌아가면서 라고 하면 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양상이에요. 639번 옳지 않냐는 것은 그랬는데 1번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기 여가 혼 이렇게 불러주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처갓집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서옥제랑 비슷한 거예요. 되셨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남기 여가 혼이라고도 했고요. 서류 부가 혼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자,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에서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를 기본으로 하는데 남자들이 여러 첩을 두기도 했다. 맞고 17세기 이후에는 남자가 혼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남자 집에 가 생활하는 친형제도 그러니까 시집 가는 개념이 더 강한 거 맞죠? 4번에서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전기 쪽이잖아요. 그럼 틀린 소리는 아니네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들 태종 시기 때부터요. 서얼에 대한 차별 시작이 되었죠. 이거 굳이 뭐 서울 금고법, 서울 차대법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더라도요. 이방원은 정도전을 싫어했다. 근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서울 출신이다. 되셨어요. 그래서 태종 시기부터 이미 서울들의 어떤 차별적인 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본다라면 전기 후기 상관없이 서울들의 관직 진출에는 차별을 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과는 상관이 없구나. 답이 그래서 4번인 겁니다. 자, 640번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어느 시대인지 보셔야 되겠죠. 남자가 여가에 가서 자손을 낳으면 외가의 사람으로 라고 했으니까 이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형태는 결국 계속 여기 문제니까 고려나 조선 전기 쪽 관련돼 있는 거 알 수 있겠구나.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 태종하고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도 조선 전기구나라는 거 파악되죠. 1번 북의 중심, 2번 양자들인다, 3번 반드시 장남이어야 된다, 4번 부인과 첩의 자식 간엔 엄격한 차별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특히 1번에서 3번까지는 다 조선 후기인 거고 되셨어요? 그리고 첩의 자식에 대한 차별이 더욱더 엄격해진다. 조선 전기부터
이미 차별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거기 5번에서 아들,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맞겠죠. 그러니까 4번에서 서리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은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된 건 성종 시기 때 확실하게 경국대전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태종실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한계점을 다 극복해서 4번을 굳이 딱 한다라고 얘기하면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생각해 볼 수 있으니 태종실록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 때의 모습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5번에서 아들, 딸 구분 없이 재산 상속하였고 제사를 맡았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답이 5번이고요. 자, 642번. 자,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족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현존하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가 뭐라고 하냐면 안동, 권씨 집안 족보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성화보라고 불러주는데요. 성종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 조선 전기구나. 되겠죠. 기억에서 적서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 적서의 차별이 없었다. 언제라고요? 특히 고려. 태종 때부터는 정도전과 관련돼서 차별이 있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니은에서 친형제도가 일반화됐다. 친형제도라는 건 남자 집에서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 자체를 아예 남자 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은 처갓집에서 하고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남자 집으로 가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친형제도는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17세기 이후로 등장을 하죠. 디귿에서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윤회봉사라고 하죠. 전기 들어갈 거고요. 리을에서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다. 조선 전기 때 들어가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가족제도와 관련돼서는요.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6개 나왔죠. 고려시대 때도 문제가 있었죠. 근데 조선 후기 사회에 가시면 또 가족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 하나만 딱 봤을 때요. 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문제가요. 그동안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